수업 진행하다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인상을 팍 찡그리시면 설명을 좀 추가를 할 거니까 일단 고객 지향적 강의가 쉽지는 않아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선호를 표정으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처음 듣는 분이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정치 제도, 정당, 선거, 정병태 이런 내용부터 하면 좀 쉽게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정치 제도를 설계할 때 그냥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상적 기반이 있고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은 없을 거고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거냐에 따라서 정치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선거제도나 대통제, 의원학제를 평가할 때 어떤 민주 모델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상과 민주주의부터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처음 듣는 분이라면 저는 뭐랄까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미시적 접근 가능한데 미시로 접근하면 나무부터 보면은 좀 쉽게 느껴져요. 근데 나무 하나하나를 다 먹어보다 보면은 방향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숲 전체를 보는 쪽으로 일단 가긴 갈 텐데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행정학, 정치학 모두 레고 맞추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사상을 택할 건지, 어떤 민주 모델을 택할 건지 각각의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그거를 결합하는 것. 자동차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듈 형식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고요. 대충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쉽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수업 목표는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상 수업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4년 정치학과 나온 친구한테 정치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할 거야. 사회학과 나온 친구한테 사회학은 뭘 하는 학문이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텐데요. 4년 동안 공부해서 정치가 뭔지에 대해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일 안 되죠. 그 짧은 시간 동안 12대구나. 18인가 16인가 어쨌든 갑자기 헷갈렸어요. 16회죠. 이 시간 동안 정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잡는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요 이론들 일단 정리한다. 이번 수업 목표는 정체상 기초에 대해서 일단 간결하게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은 다음에 초점은 정치 제도 쪽에 좀 맞춰놨어요. 정치 제도 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사회과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군대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해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행정학 공부했으니까 신뢰를 정의할 때 자발적으로 취약한지를 수능한 행위다.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신뢰에 대해서 이건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거에 크게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다 없다. 나는 쟤를 믿는다. 여러분 하신 주인 대리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게 주인이고 첫 출근한 점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근대 사회는 낯선 사람의 관계, 익명성의 사회이거든요. 그러면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에 비우고 나갔을 때 애가 띵 해가지고 돈을 다 들고 갈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얘를 믿는다? 미친 거죠. 그래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할 때 신뢰란 손해를 감수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죠. 기억이 나겠죠? 행정학
바로 어제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낯선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개념을 안다는 것은 이 사회 관계에서 양자 간에 혹은 대상과 대상 간에 어떤 위치에 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뜻을 갖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삼순환 때 답안지를 보면은 개념이 애매하게 정의된 답안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MPM이다. 뭐 이거는 지금쯤 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신공공관리다. 정의를 내려봐라. 신공관리가 뭔지를 모르고서 신공관리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초점은 일단 개념하고 이걸 먼저 잡는 것. 그래서 개념 정의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정의를 설명할 때 항상 비슷하게 항상 똑같이 정의 내릴 거니까 여러분은 일단 여기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정착 틀을 잡는 것. 이 두 가지에 맞춰주세요. 일순환 때까지는. 두 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라든 평가라든지 마지막에 나는 뭐가 좋겠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뒤로 미루시고 정책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하고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한 다음에 전체 틀을 일단 잡아 나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행정학의 경우는 이제 총론의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식으로 잡으면 정리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나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나왔다. 이런 모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론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 민주주의 모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로 나온 거겠죠. 그죠? 그러면 새로 등장한 이론과 모델이 뭘 주장하는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배경을 보고 그래서 핵심 주장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건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거 없고요. 단점만 있고 장점 없는 거 없어요. 모든 건 양면성을 띠는 겁니다. 딜레마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A를 포기하자면 B를 얻을 수 없다. B를 포기하자면 A를 얻을 수 없다. 이 딜레마 상황이죠. 그죠? 경제학의 트라일레마 나온다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셋 다 추구할 수 없다. 결국은 뭘 하나를 포기하는 게 특정 이론, 특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일단 정답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미시경제학은 정답이 있죠. 정답 있죠. 계산이니까, 수리니까. 거시경제학은 학파가 있어요. 학파가 있다는 말은 정답을 서로 달리 본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생각이 맞을까 알 수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욕설에 나와가지고 오늘 미국에서 난리 났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가 문제인데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요즘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뭐가 문제인데 라고 바로 말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현 정부를 지지할 거냐 말 거냐 누구 생각이 맞을까 알 수 없어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서로 다른 이론, 서로 다른 모델, 개념의 렌즈 똑같은 개념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다들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간섭으로 자유인지 위험으로 자유인지 적극적인 자유인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개념을 쓸 거냐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 거냐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정답이 없어요. 따라서 정치학 공부할 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순환 때까지는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얘는 이래 주장한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 오케이. 또 이 이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지.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가 정리돼야지 그럼 내 관점 뭐가 맞고 뭐가 한계가 더 커 보인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럼 나중에 일단 미루셔도 돼요. 이론과 개념에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간다. 그래서 화학기호 외우듯이 공부하는 것 일단 비추. 고득점은 안 나온다. 그 경우.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에서 답안지가 안 써진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리되지 않은 건 표출이 안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퇴출이 안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그 개념과 이론이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고, 개념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안 써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학금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 분이라면 오픈북 테스트로 가는 걸 저는 권합니다. 특히 개념은 보고 쓰는 걸 권해요. 모의고사 볼 때 안 보고 썼다 하더라도 리라이팅을 꼭 하세요. 다시 써보는 거. 리라이팅을 안 하면 일단 답안지 쓰는 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쓸 때는 꼭 보고 쓰세요. 개념하고 주요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이건 이거다. 말을 만들지 마시고 누구는 잘못 판단한 건데 정착은 썰로 푸는 거다, 말로 푸는 거다, 말빨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말을 만들어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그 많은 답안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들은 게 뭐냐?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일단 감점이 크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사익선 대바구니로 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정확히 쓰여진 답안은 중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쓴 답안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류는 그냥 넘어가요. 감점 안 주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에 일단 초점 맞춘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정답이 없다는 것. 자,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또 하나, 그게 안 되니까 답안지가 안 써지는데 이제 목차를 암기하고 쓰는 분들 많거든요. 이걸 설명하시오. 목차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NPM 특징, 개념과 배경, 그다음에 주요 주장, 평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목차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논하라는 문제에서, 자, 논하라는 문제에서 논술형 문제죠. 고득점을 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주장이 있어야 돼요. 행정법이나 경제학은 통설과 판례를 자기 주장인 것처럼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경제학은 미시는 정답이 있죠. 그게 자기 주장인 것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장이 아니라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주장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 주장이어야 돼요.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문체입니다. 간결하게 쓸 것. 문체인데, 자, 일단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실 거고 들어봤을 거예요. 행정학과 달리 정치학은 자기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행정학도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립니까? 자, 행정학은 그냥 대세에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 논리적이라는 게 일관성을 일단 첫 번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니다. 세케인적과 가정을 통해서 분석했는데 결론은 세고전학파 결론이 나왔어요. 중간에 내가 암기한 결론이 이자율이 증가한다. 근데 계산 이자율이 떨어진 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버리면 이 가정에서 일관되게 쭉 갔을 때 상이한 가정에 상이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틀어버리면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죠. 그냥 꽈락깁니다. 경제학과 정치학은 꽈락 줘버려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전차가 정답이 딱 나오면 일단 기본 점수에 맞는 거죠. 편차는 뭐냐면 가정과 그다음에 결론이 딱 합치돼야 돼요. 3단 문법 쓸 때 대전제가 있죠. 서전제가 있죠. 그다음에 결론이 있죠. 이 가정 깔고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론 내리는데 중간에 틀어졌어요. 그러면 논리가 깨진 거니까 점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말은 일관성을 뜻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이론과 모델은 상이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 전개 과정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목차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이한 이론 주장을 비교할 때 평면적 비교를 많이 하지만
평면 비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1대1 비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일반화 오류를 일단 감수하면서 교과서는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설명이야 목차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떤 논함에 있어서 결국은 가정부터 분석, 그다음 결론까지 목차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목차인 건 의미가 없다. 다만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정해진 틀이 있겠죠.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주장들을 일단 두 개를 놓고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할지를 결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 이걸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주장할 거야. 여기에 필요한 전제가 뭐고 여기에 필요한 논거가 이게 필요해. 역진기납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주장 할 거야 라고 생각이 없는데 답안 쓰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죠. 정치학은 통목차로 써도 점수는 그대로 나갑니다. 서론, 본론, 결론. 점수 나가요. 다만 채점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려고 목차를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목차를 구성할 때 답안지는 논리를 구성하는 거고 논리 구성은 키워드를 구성하는 거고 목차를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 구성은 역진기납으로 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 수업 중에 소개해드리겠죠.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차를 지금 암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행정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차 암기가 필요하다. 역으로 정답이 있는 과목은 특히 행정법 같은 목차 암기가 필요하다. 나중에 삼수선식의 목차 암기 스터디도 많이 하는데 목차 암기는 꼭 하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결하게 쓸 것. 가끔 보면요 이제 글이 장황해져요. 장황해지는 뭐냐면 내가 정리가 안 됐어요. 한 말 또 하고 내가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 또 한 말 또 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딱 글을 보면은 이 친구 정리가 안 됐다. 바로 보여요. 간결하게 쓸 거란 말은 뭐냐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장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쓰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첫 번째 그 문제는 공부가 덜 됐으니까 덜 된 상태니까 그렇다 치자.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나중에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간결하게 쓰라는 건 뭐냐면 만연체가 있죠. 예컨대 뭐 행정법칙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글이 늘어져요. 간결하게 짧게 쓰세요. 그래서 또 뭐냐면 접속사가 안 들어가면 글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도 그러나를 써요. 앞에 목차가 있고 다음 목차에서 문단이 바뀌었어. 근데 그러나를 써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것과도 연관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흥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준비가 딱 된 문제야. 내가 어제 이거 정리하고 온 거야. 흥분했어요. 계속 길어져요. 100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100점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채점자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시험이란 건 나 이거 안다는 거 보여주는 게 시험 답안인 거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시험 답안 아닙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다는 등 그런 식으로 나가는 진짜 있어요. 정형외과 출신들. 이건 잘못된 문제라고 그런 과락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답안인 거지 교수한테 설득한다, 설명한다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답안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문체 문제인데요. 다른 것 떠나서 1순환, 2순환식 여러분이 얼마나 요약 정리를 했냐 안 했냐가 이 차이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할 일은 깔끔하게 요약 정리한다. 수업 중에 5점 배점으로 정리해두세요. 10점 배점을 정리해두세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형외과 출신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 채울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철학과, 사회학과, 정외과. 근데 이과 출신들은 뭐 말이 그리 많어. 그냥 계산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말 많은 거 싫어요. 정외과 교수도 말 많은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행정학, 정치학 같은 건 말로 설명하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행정법도 그렇고. 자, 간결하게 쓸데없는 말 필요 없고요.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정외과 출신들은 이제 짧은 건 늘리는 건 쉬운데 긴 걸 줄이는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 긴 건 요약하는 건 잘하는데 짧은 걸 길게 쓰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성향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길게 정리해도 나는 돼. 아니 난 짧게 정리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실 때 어쨌든 요약 정리 연습을 이번 수능 때 일단 해 두셔야지 이 수능 때부터 편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요약 정리하기 힘드니까 초점 맞춰 이번 수능은 요거 일단 정리 끝내고 이건 다음 수능 때 정리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은 꼭 할 것. 꼭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번 수능 때는 논문들을 좀 많이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린 논문들이 이제 그 수업 중에 다루기 힘든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 잡았어요. 연구 방법, 접근 방법. 한 3, 4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출제해야 되는데 합리선택이론 예컨대 대리인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이지 비극이라든지 이거를 써보세요. 이걸 적용해서 써보세요. 그거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설명적 이론, 기술적 이론 그렇다 치자. 그걸 떠나서 그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라든지 행태주의, 부행태주의라든지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대비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신제도주의로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법을 이렇게 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수업 중에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을 일단 드릴 거예요. 한 중간쯤에서 드릴 거고 필요한 거 일단 논문도 일단 시간 나오면 그거를 일단 정리하시고 정차 끝나고 선택 과목 할 때 좀 시간 여유 있죠. 그때 정리 못된 일단 논문들 같은 거 일단 정리하시고 정치제도 들어갈 때는 관련된 논문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 정리 연습할 때 교재에 있는 것 and 플러스 논문 요약 정리 하시고 그다음에 쉬어가는 글로 드린 거는 요약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하고 논문 단행본인데요. 시중에 있는 논문집을 그걸 다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올해 처음 공부 시작한 분은 그 시간 안 나옵니다. 그 시간 안 나옵니다. 올해 처음 공부 시작해서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경제학력법 정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은 한 석 달이면 떡을 친다고 해요. 기본이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10월 전까지 기본이 잡혀 있으면 최소한 12월까지 기본이 잡혀 있으면 1차 피세 끝나고 2차까지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도 할 말 없고. 그래서 1순환과 2순환인데 2순환 참 애매하죠. 2순환 시기가 참 애매하게 되는 정착은. 어쨌든 그래서 피세 트레이너까지 기본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근데 올해부터 공부 시작한 분이라면 시중에 논문 프린트된 복사된 거 있잖아요.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논문 중에 3분의 2 이상은 시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활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은 강사들이 수업 중에 나눠준 거 있죠. 그걸로 충분하다. 추가로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볼 거냐 말 거냐. 근데 예전에는 이제 80년대까지는요, 이제 고시라 그랬죠. 고시 본다면 절에 책을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과목당 5권에서 10권. 그래서 2, 3년 동안 그거를 깔끔하게 자신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권하라 그러는데 한 권 딱 만들어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달달 외워가지고. 그때는 그냥 미란다 크레덴다 25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그리고 80년대부터 큰 문제는 일단 너나라 분석. 근데 요즘에는 작은 문제도 분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N차생의 경우는 논문들은 일단 추가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단행본을 보는 걸 더 권해요. 논문 20편보다 단행본 한 권 보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래서 N차생은 단행본을 보는 걸 권합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단행본을 보는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피셋 위주로 공부하는 시기에 하루 종일 피셋 문제 푼다고 점수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 뿐이지. 그래서 그 시기에 단행본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거 한두 권 정도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과서를 읽을 거냐 말 거냐 하는데요. 방금 예전에 이거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교과서대로 정리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 출제되는 문제가 대학원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부순위라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채점자가 요구하는 걸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과서는 그냥 마인드 형성, 정치학 마인드, 행정법에는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는 뭐 교과서 본다고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시고 법대 나오지 않으면 리걸 마인드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법에 맞춘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렇고 마인드 형성을 위해 도움되는 교과서인지 아니면 백과사전용으로 이건 뭐냐면 모든 정치학에는 다 있는 교과서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래서 이걸 충족시켜줄 교과서는 없을 거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감안하고서 그래도 뭔가 찾아볼 책 한 권은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백과사 용도로 쓴다면 가셔서 그냥 활자체가 좋고 그러니까 잘 익혀야죠. 그다음에 비슷한 파트를 딱 열어보세요. 쑥쑥 들어와 문체가 그런 책이 좋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박영사에서 나온 책이 가장 일단 무난할 거다. 무난하다겠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 무난할 거다. 이 정도. 교과서 개론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10페이지 설명할 게 교과서는 1페이지 이내거든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울대 공저가 있는데 얇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외과 출신이라면 읽는 거 말리진 않아요. 괜찮습니다만 비전공자에게는 비전공자에게는 비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들었고 거기서 썼던 교과서가 한 권 있어요. 그거 읽으세요. 그냥 새로 살 필요 없고 읽으시고. 저는 이제 헤이우드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번역책 특유의 난해한 문체가 있어요. 그래서 헤이우드 책이 가장 무난할 거라고 보는데 이 책은 잘 안 읽힌다는 게 좀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수가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대학원생이 번역한 것 같아요. 수업에서 이제 번역해 오라고 하거든요. 한 학기 수업 끝나면 책 한 권 번역돼 나옵니다. 교수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과제 낸 걸 취합해서 이거를 묶어서 낸 거니까 교수하기 참 쉽죠.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들 공통된 평가가 책이 참 좋다. 원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냥 포기. 원문 보는 포기. 어쨌든 책은 좋은데 번역이 이상하다. 감안해서 보시고. 마인드 형성에 도움된 책이 정치와 진리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정치학으로 선책도 교과서는 아니고 입문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문서격인 책들이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책수상 문고에서 나온 거고요. 예전에는 이게 4,900원이었는데 지금도 6,000원 하려나? 절판됐다는 얘기 들려가지고 한번 정처진리를 그냥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해서 보면. 그래서 이 책이 괜찮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읽어보는 것 괜찮다. 저는 보기 싫은데 상관없어요. 안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미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걸 보는 걸 권해드린다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 안 될 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서 뭐인가요? 맞나요? 유튜브에서 볼만한 채널, 참 애매해요. 정치평론 관련된 것 중에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중립적 견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약간이냐 많이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컨대 뉴스공장이 한쪽 끝에 있다면 다른 쪽 끝에는 뭐 저는 안 봤지만 뭔가요? 뭐 있죠. 뭐 홍카콜라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공중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대담 그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요. 김정배라든지 시선집중, 그 다음에 또 김현정 씨라든지 공중파에서 아침에 하는 정치평론 같은 거 있죠. 유튜브로 나오니까 근데 그게 대충 20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 일단 보시면서 근데 대충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거 빼면 이제 뭐 글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슈카월드 아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저 친구 나왔네 했더니 와이프가 누군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방송 나오면서 엄청 떠가지고 어쨌든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전공자 관점에서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어제 올라온 게 박쥐는 쥐가 아니다. 시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머리 식힐 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니까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파트가 있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거를 잘라서 올리거든요. 투자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슈들이 있어요. 최근 정치, 경제 이슈들인데 그 이슈 다룰 때 이건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개 있긴 하는데 시간 나면 갑자기 박학다시간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도 일단 우리가 보는 정치학 쪽은 전공이 아닙니다. 일단 법률가인데 뭐 여기저기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는 게 많으시니까 뭐 이분이 정리하는 것도 일단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왜냐면 여러 가지 팩트들 나오면 이걸 교차 검증해서 이야기하니까 일단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프로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거기 나온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관점이 다 다르고, 다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전문가가 최근 미중 갈등을 설명하는 것과 국제정치학자가 미중 갈등 설명은 분명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경제 전문가 평가하고 국제정치학자 평가가 달라요.
국정치학자도 현실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구성주의자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아, 이 주제 한번 볼만하다. 근데 이 둘은 길어요. 긴데 건 감안해서 주말에 한두 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 삼프로TV에서 예전에 맨날 까먹네. 생각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기타가 있긴 합니다. 기타가 있긴 하고요. 요 정도로 끝낼게요. 자, 일단 정치학이니까 정치란 뭐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진도 나가기로 합시다.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한자로 풀어본다면 치가 치수관리를 말하는 거였고, 치수관리 중국에서는 이제 양자강 화강 법령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재해석해 본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걸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정자를 뭐로 볼 건지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합한 건데요. 이렇게 쓰면 북을 치는 거 있죠. 정벌하다는 정자예요. 지방 제후들의 반란을 정벌하는 것, 변방의 반란을 정벌하는 것. 근데 공자는 이거를 바르게 바르게 관리하는 것. 좀 얘기가 다르죠. 한비자 느낌하고 공자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뭘까? 폴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폴리틱스. 도시국가였죠, 그리스는. 처음에 잡았던 요거를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한번 정치학적 상상을 해보자. 19세기 중반 후반에, 초중반에 세도정치 시기에 지리산 산골짜기에 A라는 친구가, 유랑민입니다. 불러들어와서 밭을 개간합니다. 화전. 근데 누군가 나를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요. 그냥 걔 무시하고 열심히 일했어.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씨 뿌리면 농작물이 자랄 정도가 됐어. 그랬더니 B가 와가지고 땅 문서 보여주면서 이거 내 땅이야, 나가. 억울하죠. 요즘 민법으로 보더라도 물권에 대해서 자기 권리정을 20년간 안 하면 A가 소유를 하게 될 텐데 2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원님 찾아갔어요. 원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 땅의 가치를 증대시켰는데 한참 그냥 보고만 있더니 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건 B라는 사람 땅인지 난 몰랐다. 쥐놈 땅인지 알았다. 어쨌든 그랬더니 얘가 아주 자기 땅이라고 나가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조정해달라는 거죠. 공유자원의 소유,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것. 대충, 자, 이 사람이 이 땅의 가치를 올렸으니까 소자가 가면 5대5, 좀 더 가나요? 어쨌든 5대5지만 A가 수확량의 80%를 갖고 B한테 20%를 주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합시다. 몇 년에 C라는 사람이 위에다가 밭을 읽었어요. 가뭄이 극심한 어느 해 이 물을 막아놓고 이 계곡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해버리네요. 갈등이 발생했어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골목길 주차난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현대사 갈등을 살짝 집어넣어서 보시면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이거를 영어로 카이버, 조정하다, 가이버, 사이버네틱스, 자동조정, 가이버, 거번. 현재 거버넌스 배우셨죠? 이거를 거번이라 불러요. 거버닝 하는 자가 거버먼트가 되는 거고. 물론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는 달라 라고 하지만, 자, 원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거버먼트란 거버닝 하는 자를 뜻해요. 다만 정부가 아닌 자의 조정이 될 때 그걸 거버넌스라고 하자.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바로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조정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는 다원사예요. 이게 현대사의 기본 특징인데요. 조선시대에도 가치관은 공유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농민이라더라도 갈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거기다가 공유된 규범, 가치관, 종교, 세계관이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게 근대사의 모던 사회죠.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근대사회는. 자, 만약에 정치를 이렇게 봤다면 갈등이 없으면 정치는 없어요. 정치적 조정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 전체주의 사회라면. 모든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고 판관이 나와가지고 너는 이걸 성경을 잘못해서 한 거야. 땅땅땅. 그걸로 끝. 그런 사회는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원사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은 불가피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조정하는 거죠. 통합 혹은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야. 갑자기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뜨면서 저도 수리남이라는 사연은 잘 모르지만 영화 보니까 최준용 박사가 또 설명해 주더라고. 워낙 이 사회가 중국계, 네덜란드계, 흑인들 있고 별의별 문화 집단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국민국가 형성에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야. 같은 시민이야.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야. 라는 공유된 위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회는 개판오분전됩니다. 미국 사회는 혐오, 차별, 아시안 헤이트라든지 흑인 이 문제로 사회가 문제되죠. 중국은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신장 문제, 티베트 문제, 내몽고 자치구라든지 만주 쪽 소수민족들이 있죠. 게다가 빈부격차가 있죠. 자, 이런 갈등이 커지면서 미니스가 깨져버리면 연일 계속된 시위, 사회가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조정하는 게 정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조정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원사에서 갈등이 불가피한데 공적 결정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이 갈등에서는 원님이 8대2로 수확량 나누세요 라고 조정했을 때 둘 다 수용이 되면 오케이가 되면 갈등 해결되는 거죠. 그죠? 공적 결정을 통해 통합 조정하는 게 정치다. 우린 이렇게 정리할 거야. 가장 많은 대부분 교수들이 오케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우리는 이걸 전제로 정치를 이야기할 거다. 문제는 이 공적 결정을 수용했을 때 통합 조정되는 건데 이게 수용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예컨대 전혀 권한 없는 자가 조정을 했어요. 이방이 조정을 했습니다. 원님이 아니라. 혹은 그 관청 앞에서 지킨 포졸이 조정을 합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고. 공적 결정을 내리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였어? 공적 결정이 authority, 권위를 갖는 결정 맞아? 수용 가능한 결정이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위라고 칩시다. 세도가들은 왜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 내렸는데 왜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사를 하다는 게 아니라 철종이라는 왕의 입을 빌어서 명령을 내렸을까? 수용이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정당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이 공적 결정이 정당할까요? 정당화된 권력을 권위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공적 결정이 정당하다고 믿어질 때 수용이 가능해요. 중세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죠. 예수 말씀이야, 오케이. 정당성이 있어요. 자, 고려 때 석가왈을, 조선 때 공자왈. 그러면 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진 다원사에서 공적 결정의 정당성 어디서 나올까? 이거를 디자인하는 게 과제가 되는 거죠. 얘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야, 일단. 사람마다 다른 결정 내리는 건 불가피해요. 집권당에 따라 결정은 달리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한국사는 대의민주주의니까. 대의민주주의니까. 자, 정권은 계속 교체돼요. 교체되는데, 공적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건 철학자들 관심사인 거고, 철학자들 관심사인 거, 순수 철학자들. 어떤 내용이 옳은 건데. 근데 다들 자기장이 옳대. 그럼 그걸 어떻게 제도할 거냐? 어떻게 제도할 거냐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원사에서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한 말은 무조건 정당할까요? 그러면 독재죠.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1인 독재가 아니라 중국은 일당 독재죠.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의 7명의 합의가 있을 때 그게 관철되는 거지, 시진핑 개인 결정이라고 관철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김정은 한 사람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어지면 1인 독재가 될 거고, 공산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다면 일당 독재가 될 거고, 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정당화로 본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될 거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뒤집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는 볼 거다. 우린 정치란 현대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 현대다원사에서 불가피하는 갈등을 공적 결정을 통해 통합 조정하는 걸 우린 정치라고 정의할 거다. 키워드를 일단 열거하시면 정의가 나오죠. 그죠? 여기 중요한 과제는 바로 공적 결정의 정당성, 정치체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OR이라고 쓴 거는, 자, 다원주의자들은 혹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은 애초에 통합은 불가능해. 다원사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론사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지,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그죠? 따라서, 자,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은 통합은 불가능하고 조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자, 좀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를 일단 잡읍시다. 이상주의자들은, 아니, 통합 가능해. 통합 가능해. 하나의 합의된 관점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도출할 수 있어. 조정된 의견과 합의된 의견은 뉘앙스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의한 거고, 내 생각 같지 않지만 이렇게 결정되는 거 동의할 수 있어. 야, 반티 디자인 그게 뭐야? 제 큰딸이 항상 그 고등학교 때 반티 제작 들어가면요, 열받아가지고 지가 와요. 왜 꼭 촌스러운 디자인을 했냐고. 어쩔 수 없지 뭐. 반 애들이 다 그거 하자는데 어떡할 거야? 지가 뒤집어 풀 거야? 그럼 독재인데. 어쨌든, 자, 어차피 동의를 한다. 동의하는 거고, 몇 프로가 지지해서 동의가 됐다. 다수결은 동의하는 거죠. 컨센트는 센스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센스를 갖는 거지.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진 채로.
이거는 가변적이진 않죠. 동의는 처리할 수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얘는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써요. 참고로 조정은 컨센트랑 관련되고 통합은 컨센서스랑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이 통합 혹은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 한다. 혹은자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정치의 본질 1편 1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오늘은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 쭉 보시면서 이상적 현실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만 체크합시다.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페이지 맨 밑에 정책 지배는 다양성으로 발생하며 왜 다양성으로 발생할까요? 자, 지배자를 일단 빼고 읽읍시다. 다원살관이면 정치적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정치적 지배는 다양성으로 발생하고 모든 것은 단일한 창의로 묶으려고 하지 않는 것. 모든 거 하나로 묶어내버리면 더 이상 정치가 또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모든 거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은 다원사에서 네 생각 잘못됐어. 네 생각 바꿔. 안 바꿔? 또 감옥 들어가. 죽을래? 이런 얘기죠. 결국은 다원사에서 하나로 유나이티가 아니라 유니온으로 묶어내는 것은 뭘 의미할까? 자유가 사라짐을 뜻합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지배만 남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정북 세력이래. 왜? 자,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야. 따라서는 정북 세력이야. 좌빨 정북이야.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나오죠? 블랙리스트 나오고 그런 거죠.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은 자유가 없는 지배, 자유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꼭 기억하세요. 자, 결국 정치란 것은 공존을 모색하는 거고 정치를 권력이나 지배라고 생각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회 존재하는 다원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배만 남고 자유는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원사에서 작동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정치. 자, 그러면 다음 주제가 이야기로 가는데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제예요. 이쪽은 출제에 관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일단 필요한 거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쉬었다가 정치 권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